젤렌스키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게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이게 계획된 거냐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불만감, 이 적대감이 표출된 게 아닌가. 정상들이 외교에서 무례하다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면은 이거는 정말 예상 못한 일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백악관 밖으로 쫓겨난 사례죠.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실무진이 협상을 다 하고 정상들은 와서 서명을 하고 사진 찍고 서로 덕담을 하는 게 관례잖아요. 그 관례가 무참히 깨진 거죠. 트럼프의 외교법이 어떤지 보여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깨졌느냐? 저는 이 사진이 저번에 트럼프가 총을 비껴 맞은 사진만큼 퓰리처 상을 탈 수 있을 사진이라 보는 게, 지금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팔짱을 끼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벤스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일그러진 얼굴과 말리는 손짓,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날 증시가 마감 30분을 넘기고 급등하면서 마감했어요. 장 중에 하락했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횡보하고 있었죠. 장 마감 딱 30분 남겨두고 갑자기 올라가는데, 뉴스에서는 원인이 지표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지표들과 시간차가 꽤 존재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옵션 마감인데요. 주간 옵션도 존재하는데 콜옵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벌인 일은 아닐까, 이게 1번으로 의심할 수 있고요. 2월 말이기 때문에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윈도우 드레싱을 한 건 아닐까. 30분 안에 매수세를 몰아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죠. 빅테크 주식들을 사들이면서 올린 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자금을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올렸다가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아니다에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설전이 있었는데요. 기자들 질문부터 벤스의 발언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감의 기본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왜 양복을 입고 오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감사하다고 말을 하지 않느냐면서 부통령인 벤스가 외교적인 굴욕까지 줬었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를 돋우려고 한 건 아니냐, 아니면 어떤 발언에서 화가 나서 보복적인 발언을 한 거 아니냐, 아니면 이번 협상을 깨려고 애초에 서로 작정하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여러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트럼프와 합의된 거 아니면 벤스와 기자가 저렇게 나설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계산된 게 아니라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이렇게 시나리오가 바뀌면서 파국으로 치닫은 게 아닌가. 발언을 정리해봤는데요. 젤렌스키는 감정적인 상태였었고 욕설도 했어요. 책상도 내려쳤고, 특히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해야 되겠죠. 대화의 중반부까지 보면은 젤렌스키의 태도는 일관되게 무례했었고요. 기자가 정장을 입지 않는다는 말로 무례함을 돌려서 지적한 건 아닌가. 이게 사전에 어떤 합의나 결정된 게 아니라 강압적인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한 게 아닌가 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트럼프는 자신의 발언을 지속했고, 옷차림에 대한 지적도 나는 마음에 든다 이러면서 농담으로 넘겼어요.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을 위한 정상회담에서 휴전을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발언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판을 깨는 발언을 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들어줄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푸틴이 모든 재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뤄질 수 없는 조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 됐던 것들을 판을 깨는 발언을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에서 신뢰가 되는 거죠. 암묵적으로 요 정도 선에서 하자라고 하고 협정을 맺으려고 한 거고 대화를 나눈 건데, 여기에서 결과가 아닌 정반대의 이야기들을 폭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 연설 내내 고개를 저으면서 부정적인 제스처를 취했어요. 정상 외교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죠. 젤렌스키는 미국과 러시아의 휴전 협상에서 적개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는 이에 참지를 못하고 젤렌스키가 푸틴에 대한 증오심이 있다면서 공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에 벤스가 젤렌스키가 무례하다라면서 격한 논쟁을 벌였죠. 벤스는 트럼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젤렌스키와 설전을 벌였다. 그 다음에 젤렌스키는 이 아랑곳도 하지 않고 트럼프와도 논쟁을 벌입니다. 서로 말을 계속 끊쳐 막 싸우죠. 그러다가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백악관을 쫓겨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다시 대화에 복귀하는 건 불가능하다, 빨리 미국을 떠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없이 러시아와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거래 합의도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트럼프 성격상 이렇게 된 판에서는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유럽에서 미국 철수 제스처라던가 이런 것들을 취할 수도 있겠죠. 유럽의 안보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무례하게 대할 수 있어 트럼프에게 이렇게 화를 내거나 무례하게 대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었는가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계속 대화 내내 팔짱을 끼고 있었죠. 1기 때를 합쳐도 중국, 북한, 러시아 지도자 모두 트럼프한테 공손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만
가장 무례한 태도를 보였고,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당한 상황으로서 젤렌스키는 이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를 비언어적으로도 많이 표현을 했죠. 하지만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어떤 권한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실제로 다음 타자가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이 바닥이에요.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시기를 몇 달 넘겼습니다. 협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는 대선을 치러야 되고, 지금 지지율로 볼 때 야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죠. 젤렌스키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젤렌스키의 행적에 대한 평가와 정치적인 공격, 부정축제 조사 등이 벌어질 수 있는데, 어쩌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의 친화적인 다음 대통령을 밀어주기 위해서 오히려 젤렌스키를 이렇게 공격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젤렌스키에 대한 신뢰도나 지지율보다는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대통령이랑 딜을 하겠다, 티토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그 대통령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뉴스 자체가 좋은 뉴스가 아니었는데 증시가 왜 올랐는가 이해가 되지 않죠. 그 시간대에는 이 사건 외에는 크게 눈에 보이는 게 없었거든요. 미국은 중국한테 3월 4일부터 추가 관세 10%를 부과합니다. 펜타닐이 문제니까 캐나다와 멕시코도 유예했던 한 달이 만료되고 이제 관세 25% 부과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우려를 남겨두고도 오히려 장 마감에 증시가 올랐다? 증시에 호재가 되는 재무부 장관 멘트가 몇 개 있어서 올랐던 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어요. 주택시장이 몇 주 안에 풀리면서 인플레가 내려갈 것이라는 발언, 세금 인하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발언, 관세로 인해서 상당한 수입이 생길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상으로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런 발언이라면은 증시가 장 마감에 급등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이유는 공포지수인데요. 극단적인 공포에 위치해 있었죠. 주식은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콜옵션이 헐값에 있는데 콜옵션을 산 세력들이 장 마감에 엄청난 수익을 냈겠죠. 그래서 옵션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 개인 소비 지출인데요. 지표대로 나왔습니다. 근원으로 보면은 멈춘 상태인데 그래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단 과하지 않았구나. 지표 나오고 장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증시가 올랐다? 이렇게 보기에는 시간차가 너무 많이 존재하죠. 이거를 좀 세분화해서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가격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죠.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들이 증시에 반영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내구재 가격 하락 감소세는 빠르게 줄어들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플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를 더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서비스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 둔화를 의미하니까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로 인해서 지금 관세 충격이 지표로 안 나온 상태인데 1월에 취임을 했죠. 수입 유통 기간을 보면은 2월 물가에 바로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관세가 제대로 부과된 것들이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3월에 관세들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은 4월쯤부터는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들 상품 물가가 반영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은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전제 조건을 경제가 좋다라고 보면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을 바꾸면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를 보면요, 실제로 물가가 오르다가 말았어요. 상반기까지는 상품 물가가 오르다가 이후에 급락을 합니다.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면요, 소비자는 지갑을 닫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관세를 고객한테 전가시키지 못하면 자신들이 그 비용을 떠안아야 됩니다. 관세만큼 늘어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겠죠. 이거를 고객이 받지 않으니까 물가가 안 오르는 겁니다. 대신에 그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기업의 손실로 부담이 되는 거죠. 오히려 주식이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가 되는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 세금은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거지만 이 가격을 반영한 상태에서 살지 말지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안 사니까 경기 침체가 오고, 침체가 되니까 지갑을 더 닫게 되고 물가는 오히려 잘 오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관세 전략이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걸 수도 있다라 보는데요. 이번 GDP 나우에 나온 1분기 GDP는요 마이너스 1.5%입니다. 충격이었죠. 미국 경기에 역성장한다는 건 침체를 말하는 겁니다. 침체에서 물가가 하락하고 연준은 금리를 마음껏 내릴 수가 있죠. 그럼 미국 정부는 부채이자가 줄어들게 되고 예산 지출이 줄면서 적자가 줄어들고 트럼프 정책 예산을 늘릴 수 있게 돼요. 이 침체가 빨리 와야지만 트럼프는 내 탓이 아니라 전 정부 바이든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거다, 그거에 대한 후유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려면은 최대한 빨리 관세가 부과되면서 소비 둔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국채금리가 급락을 해서 10년물까지 4.2%로 내려왔는데요. 지표가 바뀌면서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연준금리가 4.5에서 4.25가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2번 더 하면 기준금리는 연말에 3.75까지 내려갈 거고 3번 하면 3.5까지 내려갑니다. 경기가 좋고 물가가 높아지면 금리 인하가 어렵지만 침체를 만든다면 주식시장은
몰라도 트럼프는 유리해진다는 거죠.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침체 우려로 인해서 상승한 건 아닌가,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에 장마감 여러 요소들로 급등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체 우려는 다시 증시에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꼭 장점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증시는 악재를 가지고도 호재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악재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베이스를 봐야 되는 거는 미국 증시의 유동성이 들어오는 건지 빠져나가는 건지를 잘 봐야 됩니다. 증시의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침체 우려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지켜볼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하나의 증시 상승과 하락만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해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3월입니다. 3일 동안 연휴인데요. 잘 쉬시고 다음 주부터 또 투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